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 재미있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그 동해에서 캐겠다는 원유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건데요. 네. 다른 나라들도 요즘 자기네 나라 앞바다에서 그 원유 찾아내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의 이웃 나라 일본도 최근에 동해에서 이런 일을 한번 벌인 적이 있었다. 기타 등등. 다른 나라들은 자원 개발 탐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김상훈 기자. 이분이 원래 유전에 관심이 많은데 파면 끝까지 파요. 제가 보기엔 살짝 늦게 발동 걸렸어. 잠깐 다른 거 취재하는 동안 이게 터지는 바람에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발표하는 거는 난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뒤늦게 제가 보기엔 이슈 다 끝나가는 것 같긴 한데 뒤늦게 취재 발동이 걸려서 동해안 유전 이야기 오늘도 2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상훈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예. 뭐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사안이라서 오늘 또 조금 준비를 해왔는데, 근데 최근에 논란이 조금 뭐랄까, 뭐 대국민 사기다, 뭐 이런 여론도 있고, 뭐 시추하지 말고 국정조사 해야 된다. 그런 여론도 개발하지도 이런 이야기가 국회에서 일단 나옵니다. 뭐 전체적인 목소리는 아니긴 하지만 아예 개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조금 뭐랄까, 우리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될지 조금 뭐랄까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준비를 해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가 맞냐 틀리냐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게요. 벌써 2년 전에 일본은 이번에 저희가 탐사 시추를 승인한 동해 우리 광구 근처에 빨대를 꽂았다. 시추를 해봤어요? 네, 해봤습니다. 언제? 2022년.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습니다. 재작년? 그때는 사실 우리나라에 그렇게 크게 보도가 되진 않았었는데, 그래서 당시에 어쨌든 일본은 꽂아봤는데 이게 탄화수소, 그러니까 가스는 있는 걸 우리가 발견은 했는데 이게 상업적으로 생산할 만큼의 양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덮어놓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일본도 어쨌든 동해에서 가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꽤 오랫동안 물리탐사도 하고 준비를 해왔을 텐데 어쨌든 일본도 그렇게 해서 빨대를 꽂아봤는데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게 가능성이 굉장히 낮잖아요. 한국은 20%라고 했는데도 그러면 실패율이 80%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가능성이 우리랑 다르진 않을 텐데 거기는 선뜻 그냥 3천억 원이라고 하는 사업비를 꽂아가지고 파보고 실패했다고 했지만 그냥 별다른 그 어떤 논란 없이 덮고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2년 전에 일본의 유전 발굴 이야기를 통해서 맞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과도하게 오버하고 있느냐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얼핏 뉘앙스가 그거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별 얘기 안 하고 열심히 파보고 뭐 실패했지만 뭐 그럴 수 있지. 수고했어. 또 그러고 넘어갔는데 우리는 왜 파기 전부터 이 난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판단을. 네. 여튼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게 2022년에 일본이 팠다고 하는 그 동해에 있는 그 유망 구조. 어쨌든 기름은 나왔으니까 파진 않지만 유전이라고 볼 수 있죠. 야, 이거 위치입니다. 애매하네요. 위치가 우리나라에서도 꽤 가깝네요. 위치가 굉장히 애매하죠. 여기 야마구치현과 시마네현에서 이 정도 떨어져 있고 포항에서 한 150에서 16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거의 중간 지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그 한국이랑 일본은 배타적 경제 수역 관련해서 협정을 맺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맺었던 대륙붕 협정 그 선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그 7광구가 있는 중간 수역이 있고 그 다음에 어업협정으로 맺은 독도 인근에 중간 수역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한 이 정도쯤에 꽂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일본이 그 여기에 시추정을 꽂는다고 했을 때 한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외교부 차원에서 니네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할 수 한 건지 안 한 건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좌표를 알려달라라고 했더니 일본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독도 근처 바다는 지금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이 아닌가 봐요. 중간 수역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어업협정을 이렇게 맺어놔서 여기는 누구의 땅도 아니고 서로 이렇게 그냥 서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울릉도는 확실히 우리 건데. 맞습니다. 물론 이 그 독도 인근에 있는 영해는 우리 건 맞고요.
이 안에 있는 딱 파서 요만큼만 우리 거고요. 나머지 독도 주변 바다는 우리 거고. 맞습니다. 그 나머지는 알겠습니다. 예. 여튼 그 2022년에 그냥 뜬금없이 여기다 시추청을 꽂은 게 아니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경제산업성에서 일본 국내 해양 시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2011년에 시작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본 정부도 물리 탐사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를 띄어서 해저에 있는 지형들을 이렇게 탄성파를 쏴서 파악을 하는 배인데 이걸로 한 2015년까지 계속 동해 인근을 돌아다니면서 물리 탐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저 지형이 어떻게 생겼구나라고 하다가 2015년쯤에 딱 이 지점에는 우리가 보기에 가스가 1.4조 입방피트 정도의 그 가스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2015년에 인펙스라고 하는 민간 기업이긴 한데 경제산업성이 지분 22%를 들고 있어서 사실상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네를 통해서 우리가 이쪽에 시추를 하겠다라고 2015년에 발표를 했는데 당시에는 바로 이렇게 시추를 하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2022년 1월에 갑자기 그 동해 시추를 꽂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 발표를 할 때는 우리가 어디에다 꽂겠다라고 한 얘기는 없었어요. 근데 2022년에 꽂을 때는 우리가 여기에다 꽂겠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당연히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근처가 딱 그 배타적 경제 수역 근처니까 부근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을 니네가 넘어왔을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우리 재보자. 측량부터 해보자. 좌표를 주라라고 했는데 일본 정부에 주지 않았고 그 뒤에 실제로 시추가 진행이 됐으니까 아마도 정부에서 확인을 하긴 했을 거예요. 넘어오진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에 점을 이 정도에 찍어놓은 건데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이랑 일본은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는 게 이게 딱 협정이 안 맺어져 합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1970년대 맺은 딱 이 선 있잖아요. 지도 좀 계속 볼까요, 같이? 그 대륙붕 협약으로 맺은 이 선으로 지금 서로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나누고 있는 건데 그 어떤 파란색 실선입니다. 근데 이게 2028년에 협정이 종료가 되고 이제 그때부터는 새로 이렇게 배타적 경제 수역 관련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7광구 이야기랑 맞닿아 있는 건데 2028년에 대륙붕 협정이 끝이 나면 여기는 공동 탐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그 우리의 허락 없이는 니도 탐사할 수 없고 우리도 니네도 허락 없이는 탐사할 수 없고 이런 걸로 지금 묶여 있는 건데 대륙붕 협정이라는 건 뭐예요? 대륙붕 협정이라고 하는 게 그 박정희 정권 때 이쪽에 7광구 쪽에 그 많은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에머리 보고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나누는 그 국제적인 기준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럽 한설이 대륙붕 연장설이라고 해서 대륙붕이라고 하는 게 이 그 육지에서 뻗어져 나오는 얕은 바다잖아요. 그래서 대륙붕이 연장되는 쪽에 가까운 나라로 이제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을 정한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지도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심해가 나올 때까지는 그 나라 땅으로 본다. 맞습니다. 대륙붕은 바닷물에는 잠겨 있지만 수심이 얕은 바닷물 조금만 빼면 육지니까 그렇죠. 그냥 그건 그 나라 땅이었던 땅으로 보고 그 위에 바다는 다 그 나라 걸로 보고 지나가다 이렇게 뚝 떨어지면 여기가 이제 그때부터는 경계선인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대륙붕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서 훅 꺼지거든요. 이게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나요? 어쨌든 마리아나 해구는 아닐 텐데 이 좀 깊은 바다 해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훨씬 본인들한테 가까운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대륙붕이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 박정희 정권에서 이건 우리 땅이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이다라고 해서 당시에 해저 자원 개발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여기 탐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일본이 그러면 우리가 공동 중간 수역으로 해서 같이 공동 탐사를 하자라고 해서 맺은 협정이 대륙붕 협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2028년에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때 협정이 만료가 되거든요. 그럼 그 거기도 지금 우리 7광구라고 되어 있는 지금은 파란색 실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곳 지금 그 마우스 맞습니다. 찍어주신 고기. 7광구. 거기도 우리나라 대륙붕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고.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유럽 한설이 대륙붕 연장설이었는데 최근에는 바뀐 게 뭐냐면 그 중간 지점. 그렇다고 하면 중간 지점으로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잘리게 되는 거죠. 저 땅이 그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 바다라고 주장해도 국제간에 먹혔던 곳인데.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혼자 캐봐도 되지만 기술력도 부족하고 이웃나라고 하니까 같이 캐기로 했는데. 그랬는데 일본이 계속 시간을 끌면서 2028년 협정이 만료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국제
심판이 아니라 국제법으로 다투게 되면 본인들이 이길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 광고를 다 먹을 수 있으니 그때까지 버티겠다. 아하. 라고 하는 게 대립국 협정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선이 이렇게까지 있는데 문제는 이게 2028년에 그 협정이 만료가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그때부터는 정말 진짜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빨간색 선은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네. 이런 식으로 이 하얀색 실선이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고 이게 어찌됐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 중간 지점, 이 지점들이 되게 애매해지는 거잖아요. 아하. 근데 이쪽에 꽂아놨기 때문에 만약에 이 협정이 종료가 되고 서로 다툴 만한 여지가 생긴다고 하면 이쪽까지 침범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이 꽂은 건 지금 지금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요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는 이 빨간 점 정확한 네. 좌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그 시추라고 하는 게 물리적인 행위잖아요. 근데 분명히 대한민국 정부에서 확인을 했을 텐데 당시에 말이 없었던 걸 보면 분명히 이쯤에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제 지금 이쯤에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대륙분 협정이 만료가 되고 저희가 이제 그 유망 구조가 있다라고 해서 여기를 개발해보자라고 하는 곳들이 딱 이 지점쯤이거든요. 아 그때쯤 되면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들어온다. 이제 그쪽으로 슬금슬금 안으로 들어오겠죠. 탐사하겠다고. 그러니까 일본이 천원 쪽으로 그렇죠. 더 들어온다고 맞습니다. 하고 우리는 또 저쪽으로 조금 갈 수도 있는 거네요. 지금 꽂아놓은 거는 저 빨간 선과 하얀 선 사이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선이에요. 이 선. 여기 이 선은 지금은 요런 이 하얀색 실선으로 돼 있을 거예요. 지금 꽂아 있는 건 어디쯤인지는 잘 모르는 거라는 거죠? 이 하얀색 실선과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튼 그러하다 보니 그때 뭐 어찌 됐든지 간에 일본도 이렇게 물리 탐사를 해봤으니 동해를 어느 정도의 그 뭐랄까 그 가스나 기름이 이렇게 밑에 잠겨 있다라고 하는 걸 어쨌든 그 3D 지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추정은 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2022년에 꽂았던 곳에서 이제 기름은 발견은 했지만 상업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덮어놨는데 예. 만약에 배타적 경제 수역 관련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다툼이 시작이 되면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이쪽 광고로 슬금슬금 들어오지 않겠냐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저거는 안 꽂았더라도 들어오려고 마음 먹으면 뭐라도 꽂으면서 들어오겠죠. 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때 저기다 꽂은 거가 앞으로 이 분쟁의 그 뭔가 도화선이 될 거다까지는 좀 오버인 것 같고. 분쟁의 도화선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일본도 이 동해에 가스나 석유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구나. 네. 라는 정도. 그리고 가능성 높은 게 하여튼 공교롭게도 일본과 한국이 서로 주장하는 딱 그 언저리입니다. 경계선 근처에 있어서 참 골치 아프다. 지금은 바깥에 있지만 만약에 이제 갈등이 시작된다고 하면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나. 우리가 이번에 판단은 거기는 일본 주장의 빨간색 선을 따르면 일본 바다인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은 그 지금은 그 팔광구라고 하는 게 정확히 네. 이 빨간 실선 안에 걸쳐져 있는지 걸쳐져 있지 않은지는 확인을 할 수 없어요. 예. 정확한 위치를 그 외부에 공개를 하진 않기 때문에. 예. 다만 그 안에 있는 유망 구조, 유망 구조의 위치도 사실 우리가 어딘지 확인할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 7개의 유망 구조를 일단은 정부가 주장을 하기는 우리가 찾아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직 탐사하지 못한 팔광구에 탐사하지 못한 지역도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쪽도 깊은 바다인데 이제 거기도 2단계 사업으로 그쪽을 다 탐사를 해서 그쪽에서 새로운 광구를 유망 구조를 찾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쪽 해역이 뭐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골치 아파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튼 오늘 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것보다는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동해에 울릉분지 쪽에 가스나 기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구나, 물리 탐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나 보다,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원래 여기에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천연가스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일본이 1년에 한 10조 입방피트 정도를 쓰는데 1.4조 입방피트니까 일본 연간 소비량의 뭐 10% 조금 넘는 수준인 거잖아요. 두어 달치. 그렇죠. 나오긴 그만큼이 나왔다는 거죠? 아니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예상된 매장량이 추정을 했는 그 정도의 매장량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했는데 예? 들어가 봤더니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거예요. 네. 정확히 매장량이 얼마인지는 공표를 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보통 1조 2빵피트 정도가 넘는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상업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것보다는 조금 1.4조 1조 2빵피트보다는 적지 않았겠나. 다만 저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있다는 건 일본은 확인을 했구나. 저희는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거든요.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예. 그래서 일본이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을 했고 그 뭐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는 천연가스선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쓴 돈이 얼마냐면 330억 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3천억쯤 되는 거예요. 예. 생각보다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하나 뚫어본 거예요? 하나 뚫어봤는데 거기에 3천억이 들었습니다. 이야. 하나 뚫었는데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깊은 바다 어려운 깊은 바다도 아니에요.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요쯤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뚫으려고 하는 건 이쪽에 깊은 바다입니다. 예. 돈이 많이 드는 곳인데 여기는 수심이 240m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3천억이나 들었으면 맞습니다. 저것도 국정조사 해봐야 되겠네요. 일본도. 뭐 그럴 수 있죠. 예. 어쨌든 그때 그 수심은 240m밖에 안 되지만 유정을 뚫고 들어간 깊이는 3,000m가 넘었다고 하니까 꽤 많이 들어갔던 거예요. 예.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물론 그 밑에까지 나올 때까지 파실 수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그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는 한데 여튼 이 3천억 원은 일본 공기업 그 민간 기업인 인펙스라고 하는 곳이 절반을 대고 일본 공기업인 조그맥 에너지 금속 광물 자원 기구로 하는 곳이 있는데 일본 예. 공기업이 1,500억 절반씩 내서 이 프로젝트 비용을 감당을 했거든요. 일본의 공기업들 두 곳이 공기업 하나 또 하나는 민간 기업. 물론 그 민간 기업의 최대 주주는 일본 경제산업성이긴 합니다. 아, 우리나라 한전 같은 곳이었나 보네요. 한전은 그래도 꽤나 많이 절반 가까이 정부 지분이 있으니까. 그쵸. 당시에 거기는 일본 정부 지분이 많지는 않은. 거기도 20% 정도가 되는데 일본은 그 정도쯤의 그 지분을 가진 다른 주주가 없어서.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본은 이거 날렸다고 내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건데 3천억을. 예.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냐면 사실 일본도 우리나라랑 사정은 되게 비슷하잖아요. 쓰는 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국내에서 나는 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 나가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 굉장히 그 자원의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자원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자원 개발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공기업 2개가 하고 있는 자원 개발 프로젝트가 이쯤 됩니다. 전 세계 29개국에서 67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석유공사 같은 곳이고 이게 광물공사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광물 그다음에 유전, 가스 이런 것들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분 투자해서 하고 있다 이거죠. 일본 맞습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굉장히 비슷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일본도 해외 나가서 지분 투자를 해서 개발 초기부터 들어가서 개발을 해서 지분을 확보를 하고 그걸로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를 하는. 근데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 때 이걸 확대를 하려다가 한번 세게 말아먹어서 그 다음부터는 거의 개점 유업 상황인 거고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3-40년 동안 굉장히 자원 개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자원 개발의 리스크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밖에 나가서 지분 투자, 자원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해서 자원 개발률이라고 하잖아요.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게 그 어찌됐든지 간에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물량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저게 무슨 의미인 건데요? 자원 개발률이라는 게? 자원 개발률이라고 하는 게 해외에서 개발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그 전체 석유나 가스 중에서 우리 몫으로 우리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것들. 그럼 해외에서 지분 투자해서 만약 석유가 나오면 네. 그냥 우리 거니까 우리 지분대로 가져갈게 해서 갖고 오나 봐요, 이렇게. 지분대로 가져오긴 하는데 그 옵테이크라고 해서 계약을 따로 맺거든요. 그래서 옵테이크라고 해서 내가 지분대로 가져갈게라고 하는 계약을 맺게 되면 시장 가격대로 사오는 겁니다. 아, 그러나 그렇게 해서 번 돈은 또 배당해서 나눠 가지면 맞습니다.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분 투자를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를 하고 조금 더 싼 가격에 조금 더 비용을 덜 들고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한국은 이 자원 개발률이 굉장히 낮은 이유가 어쨌든 MB 정부 때 많이 말아먹어서 이걸 키울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어찌됐든 자원 개발을 이렇게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뭐 성공률이라고 하는 게 파보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본은 넣었는데 못 캤다 결국은 발견은 했으나 맞습니다. 이건 뭐 캐는데 돈이 더 드는 그런 구조네라고 판단하고 그렇죠. 네,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그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는 뭡니까? 일본은 실패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동해에 진짜 정말 있구나. 물론 그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우리가 캐고 있는 쪽은 이쪽 깊은 바다에 있는 이쪽이긴 하지만 이쪽 부분에서 캤다라고 해도 어쨌든 이 울릉분지 안 변두리이기 때문에 예. 이쪽에서 사실 방어 구조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쯤이거든요. 딱 이 깊어지는 바다 부근에서 제가 방어 구조라고 하는 그 시추권을 꽂았던 건데 여기서는 탄화수소가 있는 걸 발견을 못했어요. 탄화수소까지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위에 지층의 압력이 너무 세서 시추권이 들어가지 못해서 확인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시도했었는데 2021년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탄화수소가 나왔다고 하니 동해에 진짜 있긴 있구나. 일본이 네. 꽂았는데 나오긴 나왔으니까. 그렇죠. 매장량이 얼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친구들이 이거 자기네 땅 꽂는 건 쫓는 척하면서 이렇게 해서 옆으로 뚝 뚫어가지고 옆으로 들어와서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꽂으면 다 되죠. 빼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었나. 그러니까 그거 하나 파는데 목이 3,000원씩이나 들었다는. 네. 어쨌든 여튼 사실 일본도 일본이지만 그 이 자원 개발 심해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일본도 이 안쪽을 보고 이쪽을 뚫어봤겠죠. 예. 이 안쪽에 많이 있다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여기를 꽂아보고 이제 뭐 기회가 되면 이쪽으로 들어가겠다. 뭐 이쪽에도 사실 그 분지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꽂아본 걸로 추정은 되는데 사실 일본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심해 유전 개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노르웨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사실 노르웨이는 유럽 제1산유국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노르웨이는 이쪽 그 북해 연안 그래서 얕은 바다 수심 500m가 되지 않는 얕은 바다에서 처음에는 유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깊은 바다잖아요. 파란색이 진할수록 깊은 바다인 건데 예. 이 깊은 바다 쪽으로 꾸준히 이렇게 영역을 넓혀요. 그래서 최근에 그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도 그 심해에서 개발한 유전의 수심이 한 2,000m 정도가 되고 유정이 들어간 깊이까지 따지면 5,000m까지 파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심해 유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동해 유전 같은 게도 심해 유전이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석유공사가 물리 탐사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과거만 하더라도 심해 유전 개발이라고 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서 여기서 유전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생산성이 맞지 않는다. 예를 들면 2013년 이때쯤만 하더라도 그 1배럴 캐내는데 한 1배럴이 $70 정도는 돼야 생산성이 나오는. 유가가 맞습니다. 그 정도. 유가가 1배럴당 그 $70 정도는 돼야 그게 나오는 생산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2013년에 배럴당 뭐 $2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캐는데 이쯤 됐는데 심해 유전을 캐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막대 그래프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육상 유전인 거고 여기는 얕은 바다 대륙붕에 있는 얕은 바다를 캤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이렇게 연도별 추이로 나타낸 건데 2013년 보시면 1배럴당 $20 정도 들어가잖아요. 캐는 데만. 예. 근데 이게 2018년이 되면 반으로 떨어집니다. $10로.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심해 유전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노르웨이 같은 나라도 저 멀리 깊은 바다로 계속 가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개발 사업들의 성공률을 봐도 그렇게 많이 높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 2015년 이게 테크니컬 석세스 레이트 이게 석세스 레이트가 성공률이잖아요. 이 테크니컬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여기를 뚫어봤더니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매장량이 있구나. 그 성공률을 나타내는 거고 커머셜 석세스 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래도 그 안에 들어있는 액체, 가스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회수율을 다 따지고 경제성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생산할 만큼의 양이 맞구나 라고 하는 걸 따지는 걸 상업적 성공률이라고 하는 건데 이 상업적 성공률이 종국에는 그 성공률이거든요. 그러겠죠. 여기 보시면 2015년에도 그 유전이 굉장히 많은 나라인 노르웨이만 하더라도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20%라고 하는 건 그러면 테크니컬 석세스 레이트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겠죠? 제가 알기로는 상업적 그 성공률로 알고 있는데 왜요? 뚫으면 석유가 나올 확률이 20%. 그런데 나왔는데
별로 안 나올 뭐 많지 않을 수는 있는. 이번에 그 아닌가요? 결과 보고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가스가 얼마, 몇 퍼센트 정도, 그 다음에 석유가 몇 퍼센트 정도 있다라는 것까지 추정이 돼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말인즉슨 상업적으로 생산을 했을 때 이 정도의 그 매장량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한 건데 그게 35억 배럴과 140억 배럴이거든요. 근데 그 말인즉슨 상업적으로 이 정도만큼의 그 회수율이 나올 거다라고 추정을 한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은 합니다. 네. 여튼 그래서 굉장히 유전이 많이 있는 군데군데 유전이 있어 그 옆에 파고 그 옆에를 파봐도 되는 노레이 같은 경우에도 5개 꽂으면 1개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그 정도의 성공률을 가지고 그렇게 개발을 많이 하는데 쓰는 돈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150억 크로네 정도를 썼는데 이게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2조쯤 됩니다. 연간 2조 원의 돈을 써서 계속 이렇게 시추공을 뚫어서 심해 바닥까지 나간다는 얘기인 거죠. 예, 노르웨이 석유공사는 그러고 있다. 맞습니다. 노르웨이도 뭐 처음에는 그렇게 성공률이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공률이 높아지긴 한 건데 어쨌든 1965년에 북해유전을 개발할 때만 하더라도 성공률이 10% 정도밖에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10% 정도의 성공률을 가지고 유전 개발을 해봤던 나라이기 때문에 20%, 뭐 25% 이런 것들은 많은 돈을 써가면서라도 개발을 해야 되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계속 돈을 쓰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게 심해 유전들의 성공률을 나타내는 표거든요. 밑에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상업적 성공률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대부분 조금 이렇게 프로젝트마다 사정이 다 다르긴 하지만 높아야 30, 보통 20에서 왔다 갔다 하고 낮은 곳은 10% 정도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무슨 그래프예요, 저게? 이게 각 그 유전 프로젝트들 X축과 Y축이 각각 뭔가요? Y축은 저거 뭐죠? 그 테크니컬리 성공률. 그러니까 예.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 여기 얼만큼 매장량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만 추정을 한 거고 여기는 상업적으로 경제성까지 따졌을 때의 성공률. 그래서 중요한 게 이 X축인 거죠. 네. 그래서 이 X축을 보시게 되면 10%도 있고 30%도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근데 10% 성공률을 가졌던 깁슬랜드라고 하는 호주에 있는 유전지대인데 여기가 호주에서 굉장히 호주에서 기름과 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는 유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여기도 처음에는 성공률이 10% 정도밖에 안 됐었다는 거죠. 이거는 유전인 거고 가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기는 합니다. 가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성공률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냥 석유보다는 성공률이 높기는 한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0%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딱 하나 정도가 35%가 넘어가는 그래서 평균적으로 20%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성공률을 가지고 대부분의 유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도출된 그 20% 성공률이라는 건 다른 나라 같았어도 뭐 충분히 파볼 수 있는 충분히 파서 성공을 했던 그런 케이스의 성공률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사실 노르웨이야 산유국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요즘 많이 나오는 가이아나 이야기 있잖아요. 가이아나. 예. 가이아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성공을 해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최근에는 그 심해 유전의 개발의 성공 사례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게 성공을 한 게 진짜 얼마 되지 않아요. 뭐 가능성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유전이 처음으로 개발이 된 스타브록 광구라고 하는 거는 1970년대부터 로얄 더치 쉘과 엑슨모빌이 50대 50으로 지분을 가지고 한 30년 넘게 탐사를 해왔던 곳입니다. 아, 그 동네 가이아나 40년까지. 앞바다가? 맞습니다. 계속 탐사를 해왔는데 결국에 발견을 못했어요. 발견을 못하고 그래서 로얄 더치 쉘이 2014년도에 우린 더 이상 못 찾겠다라고 하고 지분 50%를 1달러에 파트너 또 엑슨모빌에게 팝니다. 단 1달러에 손절매를 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2015년에 엑슨모빌이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유전을 발견했다. 시추공을 꽂아봤더니 나왔다. 야. 근데 그때 당시에 엑슨모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엑슨모빌은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는데 감추고 있다가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본인들이 100% 확신을 했다라고 하면 100% 지분을 가지고 있었겠죠. 처음부터요? 아니
쉘이 팔았던 지분을 본인들이 1달러 주고 사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 100% 지분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나머지 45%를 쪼개서 헬스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회사랑 다른 곳에서 팔았어요. 중국에 있는 석유공사에게 해양 석유공사에 팝니다. 그래서 네. 55%를 나눠서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본인들도 100% 확신을 못했을 텐데 불과 1년 만에 금세기 최대 발견이라고 하는 가이아나 유전이 대박이 난 거예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사실 쉘 입장에서는 사실 환장을 노리신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정말 쉘이라고 하는 회사가 굴지의 메이저 회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1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 시간이 조금 모자랐을 뿐인 건데 1달러에 팔고 나올 만큼 가망성이 없었던 곳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1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엑스모빌은 금세기 최대 유전이라고 하는 걸 발견을 하게 될 수 있었는지 그건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기는 합니다. 예. 여튼 그때 당시에 엑스모빌이 본인들도 100% 확신을 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공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아브레유 고문, 그 액트지오 고문이 이번에 한국 방안에서 브리핑에서 이 성공률이라고 수치를 깠잖아요. 원래는 20% 미만 정도라고까지만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 수치가 16%. 그러니까 16%라고 하는 숫자 때문에 그 엑스모빌 같은 경우에도 100% 미치 못하고 어찌됐든 리스크를 분담을 해야 되니 쪼개서 55%의 지분을 팔게 된 거죠. 여튼 가이아나 같은 경우에도 전혀 이렇게 유전이 없다가 이걸 프론티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르웨이처럼 유전이 그래도 있었으면 주변에 계속 이렇게 파다 보면 똑같은 분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과학적 확신은 없더라도 본인들의 어떤 믿음, 신뢰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팔 수 있는 건데 가이아나는 지금까지 물리 탐사를 40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던 지역인데 여기에 이게 뻥 터진 거는 16%라고 하는 숫자를 믿었기 때문에 이게 터졌다고 하는 거죠. 가이아나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성공률이 이렇게 낮았던 이유가 여기도 수심이 1,500m가 넘는 심해예요. 바다가 깊으면 깊을수록 이게 3D 물리 탐사로 이게 탄성파를 쏴서 이 바다 밑에 있는 지층의 구조를 굉장히 세밀하게 뜯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해 탐사가 쉽지 않고 예전에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탐사해서 발견을 한다고 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했던 건데 이제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낮아졌고 더더군다나 이제 기술도 발전을 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 심해 탐사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렇게나 활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심해 탐사를 하고 있는 그 퇴적 분지 그다음에 나라들의 어떤 현황 같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사실 멕시코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여기는 그렇다 치고 여기 가이아나가 나와 있지는 않긴 한데 이쪽에 가이아나가 있고 그다음에 브라질, 그다음에 아프리카 동부 해안 쪽, 그다음에 서부죠. 서부 해안 쪽, 남부 해안 쪽, 그다음에 호주의 서북부, 그다음에 벵골만. 심해라고는 하지만 자기네 나라 앞바다에서만 하는 거네요. 앞바다기는 한데 사실 그 천해 심해 나누는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200m 혹은 500m 깊이로 들어가게 되면 심해라고 하고 2000m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초심해라고 하는 건데 이 2000m 초심해 전까지 2000m 안팎의 깊이까지를 심해라고 하는데 그 정도 깊이에서 그 유전을 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보시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100km, 200km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에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유망 지역들인 거예요. 근데 원래 이 그 동해에 있는 울릉분지 여기에는 뭐 우리나라 사람이 쓴 논문에서 제가 발췌한 게 아니라서 일본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동해는 사실 별로 변방 중에 변방 알아주지도 않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화랑새를 많이 유전개발 화랑새를 많이 보이고 있는 곳들 중에 하나가 주황색으로 칠해 놓은 게 맞습니다. 칠해 놓은 게 무슨 의미예요? 탄화수소가 많이 있는 곳들. 그러니까 기름과 석유가 많이 있을 것으로 유망받는 지역들. 그래서 굉장히 유전 개발이 활발히 일어나는 곳들이 주황색이고요. 예. 여기는 탄화수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그렇게 유망성이 크지 않은. 근데 그런 곳들을 이렇게 빨간색 실선으로 해놓은 건데. 네. 근데 어쨌든 한국은 전혀 그렇게 많은 곳들이 별로 주목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발견이 안 들여다봤으니까. 예. 근데 사실 여기 보시면 깁슬랜드 바신이라고 여기도 별로 유망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호주에서 유전이 그 기름이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여기도 동해 같은 경우도 그렇게도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 기자님 그건 그냥 5천만 분의 1 정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는 정도로. 아니 근데 어쨌든 일본에서 탄화수소 확인을 했다고 하고 성공률이 20%라고 하지만 네. 어쨌든 그 성공률이라고 하는 게 낮지도 않고 가이아나 같은 경우는 17%라고 하는 숫자로 도전을 해서 금색이 최대 유전이 됐고 그러니까 20% 정도라고 도출되는 숫자는 다른 나라에서 나오는 유전들에 비하면 높은 확률이에요, 낮은 확률이에요? 이게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라서 그렇다면서요? 단순히 비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한테 똑같은 거 보여줘도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40, 어떤 사람은 10 뭐 이렇게 찍는다면서요?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걸 통해서 판단을 하는 사람은 다 개별 주체들인 거잖아요. 개별 주체들이 판단을 해서 그 꽂아봐야 알긴 하지만 꽂을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하는 판단의 근거는 되는 거죠. 예. 다른 나라들도 실패 많이 하고 실패 많이 하죠. 그래도 돈 들여서 꽂으니 네. 우리도 꽂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도 꽂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꽂자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뭐 꽂자라고 해서 꽂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저희 채팅창에서 그 어떤 분이 김 기자 설명을 듣더니 그러면 우리도 100% 집은 다 우리가 갖지 말고 50%든 40%든 외부의 유력한 석유 기업한테 들어오라고 해서 네. 돈 반반씩 내든 6대 4로 내든 내라고 해서 그렇게 같이 파자. 맞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전문가들이니 그렇죠. 그들도 와서 알아서 보고 낼만 하면 내고 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럼 지금은 우리는 그 이 유전 개발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나 굳이 반대까지는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나라 돈 날릴 위험이 있다고 걱정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하면 저 친구들은 그렇지 않, 뭐 알아서 고민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유전 개발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지분을 들고 유전 개발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100% 확신을 할 수 없고 보통 2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성공 확률을 믿고 본인들이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베팅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능성을 믿고 베팅을 했을 때 그만큼 열매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걸 보고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정말 35억 배럴이든 아니면 140억 배럴이든 기름과 가스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단순히 5천억을 들어간 그 수십 배의 가치를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는 있죠. 물론 얼마가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다만 가능성은 있는데 이 가능성 믿지 못하겠으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 가능성으로만 계속 남아있는 거고 우리한테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리스크 분산을 해서 우리한테 최대한 리스크가 없게 하고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뭐 이번에 결과 보고서 액트지오라고 하는 회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 체납하는 회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오가고 있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낸 결과 보고서를 믿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공신할 수 있는 다른 기관에 사실 또 한 번 검증을 맡겨도 되는 거기도 하고 방법을 찾으면 굉장히 많은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누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개발을 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뭐 대체로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네. 우리가 뭐 그동안 많이 유전 개발의 경험이 많았으면 네. 야 이건 좀 이상하지. 이건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알 텐데. 맞습니다. 처음 해보니까 그렇죠. 등장하는 모든 용어와 단어들이 생소하고 그러다 보니 의심하려면 끝없이 의심이 들고. 그리고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한번 당해봤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죠. 언제 당해봤다는. MB 정부 때 해외에서 유전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해봤지만 사실 성과가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국민들이 생각하기엔 트라우마 혹은 실패의 사례라고 생각을 하기 보셔서,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정쟁인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 불러다가 네.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했으면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반대 안 했을 거고 다만 이제 그때는 또 국민의힘에서 자꾸 또 시비 걸었을 수는 있죠. 그렇죠. 똑같은 맞습니다. 구조로 그렇긴 하나 아까 그 판게아라고 하는 대륙 네. 그 지도가 있던데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요거는 뭐냐면 잠깐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요거는 재밌는 건데 사실 이쪽이 활황세를 많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그 대륙이 붙어 있잖아요. 네.
사실 퇴적 분지에서 석유와 기름이 많이 나오는 건데 이쪽에 퇴적 분지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근데 퇴적 분지라는 게 이게 보면 남미 대륙이고 예. 이게 아프리카 대륙이잖아요. 옛날에 전체 지구의 모든 대륙이 붙어 있을 때 이게 이 아프리카와 남미가 그다음에 북아메리카가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죠. 그때 여기에 퇴적 분지라고 하는 데서 이제 동물의 사체들이 많이 이렇게 퇴적이 돼서 많이 묻혀 있었던 건데 이게 대륙이 찢어지면서 바다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쪽에서 많이 캐봤는데 그다음 멕시코만에서 많이 캐봤는데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 옛날에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수천만 년 전이니까 붙어 있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도 유전이 있을 거야라고 해서 이쪽들을 탐사를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심해 유전 중에 이쪽들이 이 남미와 그다음에 북미 그다음에 아프리카 대륙에서 굉장히 활발히 심해 유전 붙었다가 떨어진 곳인데 그렇죠. 붙어 있다가 떨어진 곳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붙어 있다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 붙어 있을 때 퇴적 분지일 때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유전과 기름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멕시코만에서 굉장히 기름이 많이 나왔던 거고. 왜 경계선에 많이 있었을까요? 꼭 붙어 있을 때? 붙어 있을 때 경계선이 아니라 이 뭐랄까 회색으로 지금 칠해놓은 회색으로 칠해놓은 것들이 그때 당시 분지였는데 바다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어딘가에서 쪼개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쪼개진 게 서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절반일지 모르겠지만 그 퇴적 분지, 그러니까 기름을 많이 먹고 있는 퇴적 분지가 어느 부분은 이 아프리카 대륙에 붙어 있는 거고 어느 부분은 남미 대륙에 붙어 있는 거고 어느 부분은 북미 대륙에 붙어 있는 거고. 저기가 붙어 있는 경계선 쪽에서 오히려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맞습니다. 곳이다. 그래서 여기를 굉장히 많이 유망한 구조라고 봤던 거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퇴적 분지이긴 했지만 이 뭐랄까 변두리 중에 변두리. 어디? 이게 유라시아 대륙이거든요. 예. 이 유라시아 대륙 어딘가에 한국이 붙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꼭대기. 이 언저리 어디쯤 되겠죠. 근데 그러하다 보니까 이쪽은 퇴적 분지였기는 하지만 굉장히 많은 그 기름이 묻혀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 경계선 근처에 있는 거다. 맞습니다. 아,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 생각에는 먼 바다에 가서 꽂으면 저건 우리 바다가 아니니까 캐봐야 내석유 아니고 캐기도 어렵고 먼 바다일수록 더 깊으니까. 배타적 경제 수역은 200km까지이기도 하니까 사실 상관은 없죠. 저게 대충 200km 안쪽에 있는 200km에서 뭐 300km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기까지만 파는 줄 알았죠? 신기하게 깊은 아주 먼 쪽엔 없네요, 유전이. 아주 먼 쪽은 너무 깊어서 팔 수가 없죠. 아닙니다. 다 있는데 저거를 벗어나서 깊게 들어가면 힘들고 돈 많이 들고 어려우니까 인류가 못 캐고 있을 뿐이지. 맞습니다. 저 바닷가에는 다 있으면 있겠죠. 지금은 한 2,000m 정도 수준까지는 유가가 한 50불이어도 충분히 이렇게 채산성 있게 생산할 수 있는 그렇겠죠. 정도. 그 동물이 죽었든 식물이 죽었든 바닷속에도 고래가 죽었어도 바닷물 밑에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밑에 들어있는 기름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 경질류인 경우에 그 정도가 되는 거고 이제 무거운 중질류 같은 게 훨씬 더 돈이 많이 들겠죠. 알겠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김 기자님? 그냥 느낌 이거는 뭐라고 나중에 틀렸다고 해도 뭐라고 안 할게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그건 우리 에브리바디가 마찬가지고. 제가 과학자가 아니라서 그것까지 잘 개인의 모르겠습니다. 느낌. 파면 있을 것 같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있으면 대략 한 1,000조 원어치 정도 우리 나온 숫자대로 하면 네. 그게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 지금 쌓아놓은 것만한 돈이래요. 야, 그러니 140억 배럴 정도. 그러니 고갈이고 뭐고 국민연금 고갈 안 되는 거에서 그래서 저게 나오면 좋은데요? 사실 그래서 노르웨이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국부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렇게 많은 유전을 개발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돈을 차곡차곡 쌓아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건데 우리 채팅창 안에서도 그 발표를 석유공사 관계자가 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과학자들이 잘 찾아냈나 보네 응원합니다 했을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정치인인 대통령이 나와서 더군다나 아직까지도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나는 나온 줄 알았네 뭐 그런 생각 들 만큼 그렇게 하니까 네. 이제 오히려 더 잡음이 많은 그런 상황인가 보죠.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경우에는 판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